제정신이세요?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워졌습니다. 아들 박민규는 저를 벌레 보듯 노려봤고 며느리 최지연은 어머니가 내 명품 가방 망가뜨렸어. 라며 그 뒤에 숨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파출부였습니다. 그날 밤 뺨을 맞고 쫓겨난 저는 낡고 허름한 여관방에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파출부 취급했던 이 늙은 어미의 전화 한 통이 그들의 화려한 인생을 단숨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볕이 잘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볕은 제 것이 아니었죠. 저는 아들 내외가 사는 이 넓고 반짝이는 아파트 거실 소파 구석에 마치 장식품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경제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박민규가 팀장으로 있다는 소피아 넥스트의 실적이 아주 좋다는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소피아가 제 남편과 제 이름으로 지은 회사라는 것은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최지연이 뾰족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금 한가하게 신문 보실 때예요? 최지연은 값비싼 실크 잠옷 바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새로 샀다며 제 앞에서 한참을 흔들어대던 흰색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읽던 신문을 접어 유리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유리 탁자에는 제 지문 하나 남기지 않으려 매일같이 신경 써서 닦는 곳이었죠. 최지연이 성큼성큼 다가와 가방을 제 무릎 위로 툭 하고 던졌습니다. 가죽 가방의 묵직한 금속 장식이 제 앙상한 무릎뼈를 찧었습니다. 윽! 소리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제 저녁에 들고 나갔다 왔거든요. 최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좀 묻은 것 같아요. 기분이 찝찝해서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전용 클리너로 좀 닦아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쓰는 파출부에게 일을 지시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장 맨 아래 칸 서랍은 최지연의 명품 가방과 구두를 닦는 온갖 비싼 세척 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열고 수십 개의 약품통 중에서 최지연이 말한 그 전용 클리너를 찾았습니다. 제 낡은 핸드백보다 비싼 약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드러운 천에 약품을 묻히자 최지연이 제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그렇게 막 짜서 쓰는 거 아니에요. 아껴 쓰시라고요. 한 방울만. 저는 말없이 약품통을 내려놓고 천에 묻은 아주 적은 양의 클리너로 가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최지연은 제 손놀림 하나하나를 매섭게 감시했습니다. 어머니, 힘주지 마세요. 가죽 상해요. 거기 말고 손잡이 안쪽. 아니, 그렇게 문지르지 마시라니까요. 살살, 톡톡 두드리듯이. 저는 침침한 눈을 애써 부릅떴습니다. 돋보기라도 쓰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제가 돋보기 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늙어 보인다면서요. 가죽이 상할까 제 마른 손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조심조심 가방을 살피던 제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가방 손잡이가 몸체와 연결되는 아주 촘촘한 박음질 틈새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 문제 있어요? 최지연이 즉각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말하면 또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뒤집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지연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손잡이 안쪽 틈에 뭐가 묻어 있는데. 뭐라고요? 최지연이 소파에서 튕겨 나오듯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서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이 거짓이길 바란다는 듯이 틈새를 살폈고 이내 그 작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것은 아주 작았지만 선명한 붉은색 와인 자국이었습니다. 이미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최지연이 제게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묻히고 저한테 발뺌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지연아. 그게 아니고 내가 닦으려고 보니까 이미 시끄러워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최지연이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습니다. 내가 이거 어제 얼마나 조심조심 들었는데 어머니가 만지기 전까지는 멀쩡했다고. 최지연은 제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어머니 낡은 옷 다 팔아도 이거 하나 못 사는 거 알아요? 그걸 지금 망가뜨려. 저는 부딪힌 머리를 감싸 쥘 경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쓰러진 채로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모욕은 처음이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은 유독 더 서럽고 뼈가 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삑삑삑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박민규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최지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감싸쥐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엉. 여보, 나 어떡해. 흑흑. 박민규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민규의 시선은 소파에 쓰러져 있는 저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최지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제게 단 1초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박민규는 곧장 최지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품에 안았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왜 울어? 누가 그랬어? 최지연이 박민규의 품에 안겨 더 서럽게 울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 문제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흑흑, 어머니가 내 가방 일부러 망가뜨렸어. 뭐, 내가 닦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닦으시겠다더니. 흑흑, 내가 아끼는 거 아니까 일부러 그랬나 봐. 나 무서워, 여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가방을 던지며 닦으라고 명령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민규야. 그게 아니고 며느리가 나한테. 어머니. 박민규가 제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박민규는 최지연을 안아주던 팔을 풀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건드린 침입자를 바라보는 분노에 찬 낯선 남자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한테 사과하세요. 뭐? 뭐라고? 어머니가 잘못했잖아요. 지연이가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가 억지로 닦으려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박민규가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규야, 오해야, 정말이야. 나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민규의 두꺼운 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짝! 귀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왼쪽 뺨이 터질 듯이 뜨거워졌고 귀에서 웅하는 이명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가 돌아간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 박민규가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제 아들이 제 뺨을 때린 겁니다. 뺨을 맞은 충격에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채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뺨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뺨보다 더 아픈 것은 제 심장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박민규였습니다. 박민규가 저를 벌레 보듯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지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사과하세요. 당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감쌌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규야, 네가 지금 나를 때린 거니? 며느리 최지연이 박민규의 등 뒤에 바싹 붙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저것 봐. 어머니가 반성도 안 하잖아.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듯이 날 쳐다본다고. 나 무서워, 여보. 박민규가 그 말에 이성을 잃고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지연이를 얼마나 구박했어요. 얼마나 파출부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동안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연이를 구박해? 그럼 아니에요? 어머니가 우리 지연이 물건 망가뜨리고 매일같이 트집 잡고 괴롭힌 게 오해라고요? 이제 더는 못 참습니다. 박민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민규야, 그게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시끄러워요. 오해? 뭐가 오해예요? 박민규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달려가 중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거실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발이 묶인 듯 서 있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 밤에 내쫓을 거라고는. 박민규는 제가 망설이자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낡은 외투와 손때 묻은 낡은 핸드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민규는 제 발밑으로 그것들을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이거 들고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 같은 분 우리 집에 단 1초도 들릴 수 없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제 가방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자존심도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이었습니다. 민규야, 아들, 제발 이러지 마. 이 밤에 내가 어딜 가라고. 응?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지연이한테 사과할게. 응? 제가 며느리 최지연을 향해 고개를 숙이려던 순간 최지연이 박민규의 팔을 잡아 끌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보, 저렇게 뻔뻔한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저거 다 연기야. 당장 내보내. 내가 저 얼굴 보고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 박민규가 그 말에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있던 제 낡은 외투와 핸드백을
간신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뒤축이 다 다른 제 낡은 단화를 되는 대로 구겨 신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이 박민규는 저를 현관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가시라니까요. 듣기 싫어요. 쾅! 쇠로 된 무거운 현관문이 제 등 뒤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뜨거웠고 눈앞은 캄캄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늦은 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경비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의심스럽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에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를 빠져나오자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 입은 뺨을 사정없이 스쳤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단지 후문 지저분한 골목 입구에 있는 장미여관이라는 낡은 간판 불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질 생각도 못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불현듯 낡은 외투 안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손을 넣자 꼬깃하게 접힌 5만 원권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혹시 몰라 아들 몰래, 며느리 몰래 숨겨두었던 제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꽉 쥐고 여관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여관 주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 멍든 뺨과 구겨 신은 신발을 흘깃 보며 물었습니다. 방 있으세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저는 5만 원권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말없이 거스름 돈 몇 장과 끈적한 플라스틱 열쇠를 제게 건넸습니다. 방은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담배 찌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맞은편 화장대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한쪽 뺨이 시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낡은 핸드백 속에서 아주 오래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르르릉. 저는 깜짝 놀라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구형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민규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야. 홧김에 그랬을 거야. 지금쯤 후회하고 있겠지. 날 찾으러 왔겠지. 저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규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세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애써 실망감을 감추고 물었습니다. 민규야, 너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박민규가 제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박민규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거실에 홈캠 있는 거 모르셨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홈캠? 그게 무슨... 지연이가 다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 노려보면서 일부러 흠집 내는 거 똑똑히 다 찍혔다고요. 아주 고의적이에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최지연이 그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최지연의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길게 말해. 똑바로 말해. 그 낡은 아파트 당장 내놓으라고. 박민규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그 낡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남편과 결혼에 처음 장만했던 제 모든 것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제가 제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곳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거 저희 부부한테 넘기세요. 박민규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가방가 그리고 그동안 지연이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뺨을 때린 아들이, 저를 내쫓은 아들이 이제는 제 마지막 남은 집까지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민규야, 너 그게 사람으로서 네가 어미한테 할 소리니? 할 소리, 못할 소리 가릴 때가 아닙니다. 박민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증여 서류 준비 안 하시면 어머니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겁니다. 그 홈캠 영상 들고 똑똑히 경찰서 갈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뚝, 뚝, 뚝. 저는 끊어진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뺨의 통증도 서러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희망, 제 마지막 남은 연민이 그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 박민규는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죽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담배 찌든 냄새, 눅눅한 이불의 감촉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 때쯤 저는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어오른 뺨은 만지기만 해도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어젯밤 제 집을 내놓으라던 아들의 그 목소리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백에 든 작은 손거울로 제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한쪽 뺨이 시퍼렇게 멍든 채 초라하고 늙은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선자. 이 얼굴로 30년을 버텼다. 이 굴욕 잊지 말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뒤축이 꺾인 단화를 구겨 신었습니다. 방을 나오기 전 어젯밤 주인에게 받은 거스름돈 몇천 원을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여간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이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멍든 뺨을 칼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여관 바로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30년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그 번호를 저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익숙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비서실입니다. 저는 제 뺨의 통증을 애써 누르며 제 목소리 중 가장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나예요.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1초, 2초,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떨림도 감춘 완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디십니까? 저는 멍든 뺨을 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장미여관 앞 공중전화. 10분. 저는 일방적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철컥. 동전이 반환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부스 앞에 서서 낡은 외투 깃을 여몄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흘깃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여관 앞 멍든 뺨,
낡은 외투. 누가 봐도 불쌍하고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이었죠. 정확히 1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저분한 여관 골목 입구로 칠흑처럼 검은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는 여관 앞, 제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윤비서였습니다. 윤비서는 제 부어오른 뺨과 밤새 구겨진 제 외투, 그리고 제가 되는 대로 구겨 신은 뒤축 꺾인 낡은 단화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단 한순간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비서는 단 한순간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허름한 여관 앞에서 웬 늙은 노파에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신사가 90도로 절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윤비서가 뒷좌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강남 테헤란로를 향해 막힘없이 달렸습니다. 윤비서가 앞 좌석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먼저 모실까요? 용안이, 말이 아니십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제 뺨을 만졌습니다. 이미 감각이 무뎌진 듯 했습니다. 아니, 회사로 가. 알겠습니다, 회장님. 곧 제 평생이 담긴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피아 홀딩스? 제 남편의 이름과 제 이름 나선자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지은 제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차가 1층 로비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비서가 먼저 내려 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로비 입구를 지키던 보안 책임자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여기는 일반인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보안 책임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으려던 순간 윤비서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윤비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대지 마. 네. 하지만 윤비서님, 이분은 행색이 이러시면. 윤비서가 그를 밀치고 로비 자동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1층 로비 전체를 울렸습니다. 회장님, 드십니다. 모두 정렬. 그 소리와 함께 1층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로비 입구부터 엘리베이터 앞까지 제가 얼굴을 아는 소피아 홀딩스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왕을 맞이하는 군인들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 낡은 외투와 뒤축이 꺾인 단화 차림.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제 멍든 뺨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도열해 있던 모든 임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1층 로비 전체를 울렸습니다. 윤비서가 제 곁으로 다가와 굳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윤비서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소피아 홀딩스의 숨은 창업주의자, 회장 나선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뿐인 아들 박민규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 저는 제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아들이 제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그저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초라한 늙은이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아들 박민규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제 모든 헌신과 인내를 제 아들이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저는 멍든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통증은 이제 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 윤비서, 고생 많았어. 저는 낡은 외투와 뒤축이 꺾인 단아차림 그대로 임원들의 사이를 뚫고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왕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최상층, 제 집무실이 있는 층으로 가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제 손으로 직접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묵직하게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최상층이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30년간 저 말고는 오직 윤비서와 극소수의 보안 인력만 출입이 허락된 곳이었죠. 발밑에는 푹신한 붉은색 양탄자가 복도 끝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제 뒤축이 꺾인 낡은 단화가 그 값비싼 양탄자를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윤비서가 제 반보 앞에서 걸으며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원목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 윤비서의 연락을 받고 소피아 홀딩스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십니다. 윤비서의 나직한 말에 20명이 넘는 소피아 홀딩스의 최고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제 얼굴, 정확히는 제 뺨에 꽂혔습니다. 충격, 의심, 그리고 몇몇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상석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회의실은 그야말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참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물을 총괄하는 제가 20년 전에 직접 뽑았던 김이사였습니다. 윤비서. 김이사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윤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긴급 이사회라더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진짜 회장님은 어디 계시고요? 그 말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윤비서가 오늘 왜 이러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서 저런 행색의 노인을. 지금 우리랑 장난하자는 건가? 저기 뺨 좀 봐. 어디서 맞고 온 것 같은데. 쯧쯧. 그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윤비서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비서가 저를 향해 정중히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이분께서 지난 30년간 베일 뒤에 계셨던 소피아 홀딩스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윤비서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선언했습니다. 회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은 아까보다 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이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윤비서, 지금 제정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알던 회장님은 분명히 김이사.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늙고 초라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김이사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멍든 뺨을 한 손으로 쓸어 올렸습니다. 그 서늘한 행동에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자네, 20년 전 제가 입을 열자 김이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네 아들 심장 수술비 1억이 모자라서 회사 돈에 손을 대려 했었지. 김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와 베일 뒤의 회장이었던 저 단둘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가, 그때 자네 아들 병실에 몰래 찾아갔던 거, 기억 안 나나? 저는 김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자네 손을 잡고 말했지. 아들은 살려야지. 하지만 두 번은 안 되네. 라고. 김 이사가 쿵 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경악에 찬 눈으로 저와 김 이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0년간 전하선자의 이름으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상석에 있는 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의자였습니다. 저는 그 의자를 손으로 한번 쓸어보고는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금부터 30년 만에 회장 나선자가 경영 일선에 복귀합니다. 이에 있는 사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굳어버린 임원들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제 집무실은 회의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윤 비서가 저를 따라 나와 굳게 닫힌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제 집무실은 3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나갔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사진이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 액자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 우리 민규,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당신이 피땀으로 일군 이 모든 것을 저런 짐승 같은 놈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멍든 뺨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거대한 회장 의자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가죽 의자는 제 몸에 맞춘 듯 편안했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오직 저와 윤 비서만 아는 회장 전용 보안 전화기 붉은색 한라인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내선 번호, 윤 비서의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번 울리기도 전에 윤 비서가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윤 비서입니다. 저는 책상 유리에 비친 제 멍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아들이 휘둘렀던 그 손바닥이 제 뺨이 아닌 제 심장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윤 비서. 네, 말씀하십시오. 제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금 즉시 플랜 B 플랜 B를 실행하세요. 수화기 너머의 윤 비서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회사 돈을 제 돈처럼 빼돌린 수많은 증거.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가 제 개인 명의의 자산이며 무상 거주 계약을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법무팀의 검토서까지. 여보,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30년 만에 돌아온 제 집무실, 그 거대한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뺨의 멍은 이제 보랏빛을 넘어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무뎌졌지만 그날의 모욕은 제 뼈에 사무쳤습니다. 플랜 B를 실행하라는 제 명령이 떨어진 지 약 3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둠이 내린 테헤란로의 불빛이 통유리창 너머로 아른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30년간 울린 적 없던 붉은색 한라인 전화기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윤비서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묵직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클래식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윤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막 파티장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비서가 조용히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박민규 팀장이, 아니, 박민규가 마침 축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 아들 박민규의 한껏 들뜬 목소리가 희미하게 하지만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저 박민규가 드디어 상무로. 그 순간 윤비서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감사팀장, 지금입니다. 기익. 시끄럽던 음악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리는 소리, 의자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박민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음악 왜 꺼? 당신들 누군데 남의 파티에 와서 행패야. 경비 어딨어? 윤비서는 조용했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든 채 현장의 소리를 제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낯선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규 팀장. 본사 감사실입니다. 소피아 홀딩스 본사. 박민규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들렸습니다. 본사? 감사실? 그게 무슨... 우리 아버...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입니다. 그 한마디에 웅성거리던 파티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로 박민규 팀장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합니다. 또한 금일부로 대기 발령을 통보합니다. 얌전히 감사실로 가시죠. 뭐, 횡령? 배임? 이게... 박민규가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려 했는지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깍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신들 미쳤어. 박민규가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비서가 그 소란 속에서 다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법무팀장이 최지연에게 접근합니다. 잠시 후 제 귀를 찢을 듯한 며느리 최지연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아, 뭐야? 당신들 뭔데 내 몸에 손을 대? 이거 안 나? 다른 남자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최지연 씨, 당신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시계, 목에 건 목걸이, 그리고 들고 있는 그 가방. 그게 뭐? 남편이 사준 거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기 목록 보이시죠? 전부 박민규 팀장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입니다. 이건 명백한 회사 자산입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목록 전부 반납하셔야겠습니다. 전부 회사 창고로 귀속됩니다. 반납? 싫어.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라고. 여보.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 여보. 저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뺨을 때렸던 아들의 손, 제게 가방을 던졌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비서가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박민규에게 내용 증명을 전달합니다. 박민규는 여전히 감사팀 직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지연아, 지연아. 그때 또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그 위를 덮었습니다. 박민규 씨. 현 거주 중인 강남 아파트는 나선자님의 개인 소유입니다. 이것은 사용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민규의 발버둥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금일부로 즉시 퇴거를 명합니다. 자세한 건 이 내용 증명을 확인하십시오. 박민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 나선자? 어머니? 어머니? 명예? 퇴거? 아니야. 아니야. 아들의 중얼거림은 이내 절규로 변했습니다. 윤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박민규를 임의 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지연아, 지연아, 이게 무슨... 아들 박민규가 끌려나가며 외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며느리 최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소리가 채웠습니다. 여보, 안 돼. 여보, 가지마. 아, 내 가방, 내 시계. 안 돼. 윤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작전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으로 직접 전화기 버튼을 눌러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플랜 B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멍든 제 뺨 위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얼룩처럼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제 자리는 어둠과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화려한 도시의 불빛도 제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멍든 뺨은 이제 감각조차 무뎌진 듯 했습니다. 그때 똑똑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플랜 B의 1차 결과 보고서입니다. 윤 비서가 제 책상 위에 파일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박민규, 아니, 박 팀장은 현재 본사 감사실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전부 확인하고 일단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인정. 했겠지. 저는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이건 윤 비서가 파일을 열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묵묵히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아들 박민규의 개인 통장에 매달 보내주던 돈의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파출부 취급을 받으면서도 아들 내외가 굶을까 기죽을까봐 제 늙은 남편이 남긴 유산에서 꼬박꼬박 돈을 챙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고스란히 며느리 최지연의 명품 구매 비용과 피부 관리 비용으로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회장님. 윤 비서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며느리 최지연이 들고 다녔던 바로 어제 제 뺨을 맞게 했던 그 흰색 명품 가방의 결제 내역서였습니다.
결제자는 제 아들 박민규였습니다. 결제 카드는 제 아들 박민규의 법인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결제 날짜는 10월 23일. 저는 그 날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박민규는 제 생일날 제게는 바쁘다는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흔한 내복 한 벌, 양말 한 켤레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각에 며느리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그것도 제 남편이 피땀으로 일군 회사의 법인카드로 긁어 선물한 겁니다. 보고서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윤 비서가 저를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소피아 넥스트의 신규 프로젝트 투자금이었습니다. 제가 신문 일면에서 보고 그토록 대견해했던 바로 그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민규는 그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며느리 최지연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법인카드를 제 개인 카드처럼 쓴 내역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연민,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30년을 파출부처럼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제 심장을, 제 남편의 무덤을 이렇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가슴을 누가 거대한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끔찍하고 거대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뱉으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제 손에 걸려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제 남편의 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유리가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숨을 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마침 다음 결제를 받으러 들어오려던 윤 비서가 제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회장님, 윤 비서가 제 뺨을 때리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당장 소피아 재단병원에 연락해. 윤 비서가 인터폰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코드 블루다. 회장님 응급 이송이야. 당장 1층에 구급차 대기시켜. 지금. 윤 비서가 제 셔츠 단추를 풀고 제 가슴을 압박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의식은 차가운 바닥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를 만큼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병원 천장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세요. 혈압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응급 침대에 실린 채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윤 비서가 제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회장님, 저를 보세요.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달려오며 윤 비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제가 오래전에 직접 뽑은 사람이었죠.
윤 비서님, 지금 환자분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병원 도착 직전 심정지까지 왔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병원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윤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수술하세요. 뭘 망설이는 겁니까? 병원장이 난처한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수술은 직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아드님, 박민규 씨의 동의가. 박민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마지막 남은 의식이 번쩍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박민규. 안 돼. 차라리 이대로. 그때였습니다. 윤 비서가 병원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회장님의 모든 법적 대리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여기 내 위임장이야. 내가 법적 보호자라고. 당장 수술 시작하세요. 윤 비서가 품에서 서류를 꺼내 병원장 얼굴에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으로 실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병원장이 윤 비서에게 절망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제 마지막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윤 비서님, 회장님 연세와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로 수술 성공률이 50% 미만입니다. 철컥.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제 의식도 그렇게 꺼졌습니다. 비.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축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얗고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제 코에는 차가운 산소가 나오는 호흡기가 씌워져 있었고 온몸에는 셀 수 없는 링거줄이 주렁주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 곁을 밤새 지키고 있던 윤 비서가 제가 눈을 뜬 것을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제가 알던 그 깔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져 있던 셔츠도 구겨져 있었죠. 윤 비서, 제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여긴 어디인가? 윤 비서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입니다. 소피아 재단병원 VIP 1인 병실입니다. 1인 병실, 중환자실은 아니군요. 살아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난 거지? 윤 비서가 제게 물을 적신 거즈를 입에 대주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회장님. 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일주일을 헤맨 겁니다. 수술 성공률 50% 미만이라던 병원장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수술이었습니다. 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셨습니다, 회장님.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 비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났다는 기쁨보다는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동안 내 아들 박민규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녀석은 어떻게 됐나? 윤 비서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붉어졌던 눈가를 급히 닦아내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회장님, 박 팀장, 아니 박민규 씨와 최지연 씨는.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던 날
본사 감사실에서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회장님의 명에 따라 고소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마지막 남은 어미로서의 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더한 벌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윤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와 차명 계좌의 주식, 그리고 최지연 씨의 모든 명품, 회사 자산으로 산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변두리 식당 주방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의 그 하얗고 가늘던 손이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물에 불어 터지고 있겠지요. 아들 박민규의 그 멀끔하던 얼굴이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로 뒤덮여 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아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VIP 병동 복도, 제 병실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세요. 병동을 지키는 경호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귀에 익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망가진 듯한 절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네. 저희 어머니. 아니, 회장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며느리 최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려는 소리와 함께 경호원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당장 떨어지세요. 여긴 VIP 병동입니다. 저는 윤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비서의 얼굴이 분노로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가 당장이라도 나가서 그들을 쫓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윤 비서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 비서는 제 뜻을 알아차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 비서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의 꾀죄죄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아들 박민규는 건설 현장에서 막 입고 온 듯한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조끼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지 머리를 아무렇게나 싸매고 냄새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새빨갛게 부르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이 열리고 윤 비서를 보자마티자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윤 비서의 어깨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쓰고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윤 비서님, 이분들이 자꾸. 윤 비서가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여보내. 박민규와 최지연은 망설이다가 마치 사형장에 끌려 들어오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컥. 윤 비서가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기 소리만이 삐, 삐 하고 병실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 침대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박민규가 저를 보더니 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박민규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흑, 흑흑. 박민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거대한 몸을 어린아이처럼 들썩이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도 박민규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지연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최지연이 흙먼지 묻은 손으로 병원의 대리석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저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그들의 정수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제 뺨에 새겨졌던 멍은 사라졌지만 제 마음에 새겨진 멍은 이제 막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쇠약한 손을 들어 윤비서를 향해 까딱거렸습니다. 윤비서, 그거. 윤비서가 제 뜻을 알아차리고 항상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둔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윤비서가 울고 있는 두 사람 앞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민규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윤비서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을 본 최지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소피아 홀딩스, 경기도 외곽, 폐수, 처리 공장. 윤비서가 그들의 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미화원 청소부 채용 계약서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제 뺨을 때렸던 아들의 손자국은 사라진 지 오래고 심장을 꿰뚫었던 통증도 이제는 흉터로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피아 홀딩스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30년간 저를 옥죄던 그 무거운 회장이라는 감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지금은 제 남편과 제 이름을 딴 나선자 마이너스 박태수 재단의 작은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재단은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도 버림받은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비서는 제 뜻을 받들어 소피아 홀딩스를 전문 경영인으로서 훌륭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저는 그저 재단을 설립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에만 몰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예고도 없이 경기도 외곽의 그 폐수 처리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제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낡은 등산 모자를 눌러 쓴 허름한 등산객 차림으로요. 공장 구내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똑같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제 아들 박민규와 며느리 최지연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미화원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갔을 때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이 지긋한 김 반장이 박민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이, 박씨, 오늘은 돼지 불고기네. 밥 2그릇 먹어야겠어. 안 그래? 아들 박민규가 땀으로 젖은 얼굴을 작업복 소매로 닦으며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김 반장님, 오늘 새벽에 저쪽 3호 폐수 탱크 청소하느라 힘 좀 썼더니 저는 오늘 3그릇은 먹어야겠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아니지, 박 씨도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구만. 허허, 많이 먹어. 근데 최 씨는? 박 씨 마누라 최 씨는 어디 갔어? 김 반장이 두리번거리며 며느리 최지연을 불렀습니다.
최지연이 식판을 들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김 반장님, 저 여기 있어요. 어머, 오늘은 웬일로 고기 반찬이네. 최 씨, 자니가 지난번에 담가온 그 오이 장아찌 말이야. 아주 죽여주더구만.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 비법 좀 알려달래. 최지연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최지연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최지연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을 때도 저런 웃음을 짓지 않았습니다. 어머, 반장님도. 그게 뭐라고. 비법은 무슨. 다음에 또 담가 드릴게요. 반장님이나 많이 드세요. 아이고, 이쁜 마누라 둬서 박 씨는 좋겠네.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왁자지껄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꾸밈 없고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박민규에게서 재단 사무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뵙고 싶다고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똑똑.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규와 최지연이었습니다. 1년 전 병실에서 봤던 그 꾀죄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했지만 여전히 흙먼지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 서더니 말없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박민규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박민규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난 1년간 윤 비서를 통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회장님이라고 했죠.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였습니다.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지연이 고개를 숙인 채 쭈뼛거리며 작은 쇼핑백 2개를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쇼핑백은 백화점의 그 번쩍이는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담아주는 낡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박민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땀 흘려 번 돈 푼푼히 모아서 샀습니다. 박민규가 먼저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빨간색 내복이었습니다. 어머니, 추위 많이 타시는데 날이 추워져서 따뜻하시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이어서 며느리 최지연이 다른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털실로 뜬 목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코가 빠진 곳도 있고 울퉁불퉁 뭉친 곳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못생긴 목도리였습니다. 어머니, 최지연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밤에 폐수 처리장 순찰 돌 때 바람이 너무 차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최지연이 제 앞에 자신의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보고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한때 그토록 희고 가늘어서 명품 가방만 어울릴 것 같던 그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그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져 있었으며 손바닥은 온통 굳은 살과 상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빨간 약이 묻어 있는 곳도 보였습니다. 이런 손으로 떠서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최지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최지연의 그 거칠고 흙냄새 나는 손을 제 두 손으로 말없이 감싸쥐었습니다. 한때 제게 가방을 던졌던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낡은 손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최지연이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내민 내복과 며느리가 뜬 못생긴 목도리를 받아 제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한 통의 전화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차가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도려내고 폭풍에 무너진 집을 처음부터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세우기 위한 고통스럽고도 긴 재건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아들 부부.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파출부 취급을 받던 어머니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고 부모의 돈으로 허영심을 채우던 아들 부부는 비로소 땀 흘려 돈을 버는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 통의 전화는 어쩌면 복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도려내고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고통스러운 재건의 시작이었죠. 때로는 무조건적인 용서보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단호함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